네, 저는 지금부터 이제 딥2딥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6기 백승우이고, 어,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 GPT나 이제 클로드 같은 혁신적인 모델들의 뿌리가 바로 오늘 배울 이 트랜스포머인데요. 이 거대한 구조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기 전 그 기존 모델들이 가졌던 고질적인 갈증이 무엇이었는지 리캡을 통해서 짚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전설적인 논문인 그 Attention is all you need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핵심 엔진인 그 어텐션 연산의 수식적 원리를 좀 공부를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인코더와 디코더의 내부 구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코드로 구현해보는 그 한좋은 세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왜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모델을 공부해야 하는지 기존 모델의 한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그 프랑스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 RNN 기반의 구조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바로 그 기울기 소실 문제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앞에 나온 단어의 정보가 뒤로 갈수록 흐릿해져서 엄청 예전에 나왔던 걸 잘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포메이션 버틀넥이라고 모든 문장의 정보를 단 하나의 고정된 컨텍스트 벡터에 억지로 구겨 넣다 보니까 정보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RNN은 순차적으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뭐 H1, H2 계산이 끝나야 이제 H3, H4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연산의 핵심인 그 병렬화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부터 그 t까지 차례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여서 이 한계를 타파하고자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제 매 스텝 단어를 예측할 때마다 인명 문장 전체를 다시 훑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이제 정보 손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RNN이라는 그런 기본 그 뼈대를 버리지 못했다는 건데, 여전히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GPU의 성능을 100%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런 병렬 처리 한계는 극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든 의문은 굳이 그 RNN의 기본 그 구조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그냥 어텐션만으로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어텐션은 이제 본질적으로 행렬 연산인데, 문장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그 행렬곱을 통해서 그 모든 단어 간의 그 관계, 즉 어텐션 스코어를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 입력 벡터 x에 가중치 행렬 wk랑 wv를 곱해서 키와 밸류를 만들고 커리와의 유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 RLN 시간에서 그 어텐션에 대해서 좀 배우셨나요? 네. 그러면 이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리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가 어떤 구조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모듈을 뜯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에 이제 구글 브레인 팀에서 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초기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기계 번역 성능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는데, RNN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어텐션만으로 구성된 이 모델이 이제 현재 NLP 모델의 표준이 되었죠. 그래서 이 논문이 발표되던 당시에는 그 이 모델이 이렇게까지 이제 널리 완전 기본적으로 쓰이는 모델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어텐션 메커니즘과 병렬 처리를 극대화해서 데이터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아키텍처입니다. 만약에 시퀀스 데이터라면 이제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음성, 뭐 이미지,
뭐 심지어는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까지 원래는 그런 시퀀스가 아니더라도 걔네들 이제 시퀀스로 만들어서 트랜스포머로 처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이미지 같은 것도 사실 시퀀스가 아닌데 이미지 같은 것도 이제 잘라가지고 그걸 시퀀스로 만들어서 트랜스포머에 넣는 방식이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설계도는 이제 크게 인코더랑 디코더로 나뉩니다. 인코더는 그 입력된 시퀀스 안에서 단어들이 이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이제 압축하는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디코더는 인코더가 넘겨준 그런 압축 정보를 바탕으로 타겟 문장을 이제 한 토큰씩 생성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핵심적인 그런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그 복잡해 보이는 블록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전체 아키텍처를 도식화한 건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좌측이 이제 인코더고 우측이 이제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을 되어 있고 각 블록 내부에는 이제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선 내적값의 이제 크기를 조절하는 이 Scaled Dot Product Attention과 네, 이 우측에 보이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병렬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헤드를 여러 개를 둔 그런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순서 정보가 없는 그런 어텐션 한 개를 보완하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세 가지 핵심 기술입니다. 이 요소들은 이제 단순히 성능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런 RNN 없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논리적 기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트랜스포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엔진인 어텐션 메커니즘의 세부 수식과 개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텐션의 정식 명칭은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인데 여기서 Scaled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퀀스의 길이나 그런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쿼리와 키의 내적값은 매우 커지겠죠. 그래서 내적값이 지나치게 커진 상태로 그런 소프트맥스 함수의 입력 들어가게 되면 그런 출력값이 너무 커지면 걔가 완전히 그냥 1로 다 차지해버리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다 0 이런 식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이제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울기 소실 문제로 이어져서 수식을 보시면 분모의 루트 디멘전을 나눠줌으로써 그런 내적값의 분포를 안정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델은 이제 수렴 속도를 높이고 그런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 그냥 어텐션 트랜스포머 그 어텐션 is all you need에서 나온 거는 저런 스케일드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거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핵심 철학인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제 기존 RNN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그런 키와 쿼리의 그 출처가 이제 서로 달랐었죠. 일반적인 어텐션에서는 이제 쿼리가 디코더의 그런 스테이트에서 나오고 기억나시나요? RNN에서 배웠을 텐데 RNN 구조에서의 어텐션 모델에서는 그런 쿼리가 이제 디코더의 그 스테이트에서 나오고 키가 인코더의 스테이트에서 전달이 돼서 다른 문장 간의 관계를 보는 게 주된 목적이었는데 트랜스포머는 이를 이제 문장 내부로 확장을 했습니다. 입력 시퀀스 내의 단어들이 그렇게 서로를 어떻게 참조를 하는지 학습함으로써 그런 문장 구조의 문맥적 의미를 훨씬 더 깊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RNN 기반 어텐션 모델이고요. 자, 셀프 어텐션 정의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입력 문장 자기 자신 내에서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각 단어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영어 문장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이제 애니멀인지 스트릿인지가 중요한데 셀프 어텐션 연산을 거치면 이 이시라는 단어 벡터가 애니멀이라는 단어 벡터와 그 높은 어텐션 가중치를 갖게 돼서 그런 외부 정보의 도움 없이 그 자기 스스로의 문장 안의 단어들로만으로도 그런 문맥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약간 깨졌네요. 그리고 셀프 어텐션의 이제 수학적 구현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입력 임베딩 행렬 X 그러니까 얘가 이제 RNN 기반 어텐션보다 훨씬 더 간단한 메커니즘입니다. 우선 입력 임베딩 행렬 이 X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각각의 가중치 행렬 WQ, WK, WV를 곱해서 이제 쿼리랑 키랑 밸류 행렬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갖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키는 키에 가깝게 학습이 되고 쿼리도 이제 쿼리의 역할에 맞게끔 학습이 돼서 같은 X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저 가중치가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되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세 가지 행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쿼리 행렬과 이제 키 행렬의 키 행렬을 곱해서 유사도를 산출을 하고 앞서 설명한 그런 스케일링 과정을 거친 뒤에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됩니다. 이 가중치 값을 최종적으로 이제 밸류 행렬과 곱하게 되면 각 단어의 의미와 문맥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병렬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연산 효율이 매우 높고 여기서 이제 쿼리랑 키랑 그 밸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지난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다음 토큰을 생성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큰이 이제 다음 토큰에 어떤 걸 기대할 건지가 이제 쿼리라고 보면 되고 키는 이제 그 쿼리에 맞는 특징들을 어디에 갖고 있냐를 나타내는 그런 키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곱하면 이제 그 쿼리랑 묻는 거랑 실제로 있는 그 특성이랑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제 유사도로 측정을 해서 그렇게 가까운 유사도에 있는 애들을 가중치를 많이 줘서 밸류 값을 곱해서 참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깨진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는 단순히 그런 한 번의 어텐션을 수행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이제 여러 개로 쪼개서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멀티헤드 어텐션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사람이 문장을 읽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문법적 관계에 집중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의미적 유사도에 집중을 하듯이 이제 모델도 여러 개의 관점에서 즉 헤드를 여러 개를 두어서 분석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각 헤드는 아예 서로 다른 가중치 행렬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독립적인 어텐션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결과를 마지막에 다시 결합을 해서 최종 출력 벡터를 만듭니다. 근데 아마 제가 그 세미나에서도 발표했듯이 요새는 이제 이런 방식은 거의 안 쓰고 왜냐하면 이렇게 가중치 행렬들 여기만 봐도 지금 행렬이 엄청 많은데 얘네들을 다 계속 메모리가 다 계속 기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점점 컨텍스트가 길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멀티 헤드지만 요새는 저런 헤드들을 이제 여러 개씩 묶어서 헤드가 보통 뭐 8개, 16개, 32개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을 뭐 3그룹, 4그룹 그렇게 그룹끼리 묶어서 같은 가중치를 사용을 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쓴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의 구체적인 처리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제 개별 헤드 이제 Z0부터 ZN까지 도출한 그런 셀프 어텐션 결과값들을 이제 가로로 콘캐트를 해서 다 이어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대한 그 행렬에 최종 가중치 행렬 W5를 곱해서 원래 임베딩 차원과 동일한 크기의 행렬 Z를 도출합니다. 이 행렬은 이제 Z가 각 헤드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분석한 정보들의 총합이 그런 그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이제 어떤 헤드가 어떤 정보에 집중해야 태스크를 가장 잘 수행을 했는지를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저기 잘려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각각의 헤드의 출력이고 걔네들을 합쳐서 이제 최종 저희가 원하는 그런 아웃풋 그 차원에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최종 행렬을 곱해줘서 선형 변환을 거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문제가 이제 행렬곱 기반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퍼뮤테이션 이퀄버리언트인데 입력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도 연산 결과물은 이 행렬의 이제 순서만 그 행의 순서만 바뀔 뿐 그런 단어 간의 상대적 거리나 그런 거를 고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 예시를 보면 이제 행렬 X의 행 순서를 바꾸는 그런 치환 행렬 P를 곱했을 때 연산 결과 Z도 역시 그 동일하게 순서만 바뀐 채 도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단어의 집합으로만 취급을 하고 이런 순서 정보가 무시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언어에서는 그 단어의 순서가 의미를 완전히 바뀌게 만들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아저씨가 친절하고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라는 문장과 그런 치킨이 친절하고 아저씨가 정말 맛있어요 라는 문장은 그 사용된 단어들은 똑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만약 모델이 이 두 문장을 동일하게 처리하게 된다면 그 올바르게 이제 언어를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RNN처럼 그렇게 RNN은 이런 문제가 없던 게 그런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어떤 게 먼저 오고 어떤 게 나중에 오는지를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어텐션에서는 그냥 자기 문장 내에 있는 얘들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바뀌어도 그런 결국에 연산 값은 똑같기 때문에 위치만 다르고 그래서 걔네들이 다른 거를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면서도 이런 그 순서의 정보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치 정보를 주입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나온 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어텐션 메커니즘으로만은 그 단어의 순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입력 임베딩 단계에서 각 단어의 위치 정보를 명시적으로 주입을 하는 그런 포지셔널 인코딩 그 구조를 도입을 합니다. 매우 이제 이 구조는 매우 직관적인데 그냥 그 기본 입력 그 워드 임베딩에다가 그냥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콘캐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포지션별 벡터를 요소별로 확산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단어의 위치가 바뀔 때 그런 최종 입력 벡터 값이 달라지게 되면서 모델이 그 위치에 따른 단어의 위치에 따른 그런 문맥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지셔널 임베딩 값을 그냥 막 넣어주면 안 되겠죠. 뭐 근데 가장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를 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어떤 포지셔널 인코딩 방법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그냥 각 단어들의 그런 정수 인덱스를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부터는 0, 뭐 1, 2, 3, 4, 5, 6, 7까지 그렇게 스칼렛 값을 배정을 해서 임베딩 벡터에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어떨 것 같나요? 잘 될 것 같나요? 네, 잘 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저희가 단어를 단순히 뭐 길이도 길이가 문제지만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기존 워드 임베딩이 갖고 있는 값이랑 저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더해지게 될 텐데 저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너무 커지게 되면 워드 임베딩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너무 커지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입력 시퀀스 길이가 만약에 이제 1000단어라고 하면 그 마지막 단어는 이제 999라는 그런 큰 값이 더해지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신경망의 그런 웨이트들은 0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분포 내에서 학습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런 이런 999라는 큰 값이 더해지면 그런 학습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위치 정보가 단어 고유의 그 임베딩 벡터의 값을 압도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모델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도된 것은 그런 정규화된 값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퀀스의 최대 길이로 현재 인덱스를 나누어서 그냥 모든 위치 값을 이제 0과 1 사이의 숫자들로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그 값의 그 범위를 이제 딱 제한을 해서 0에서 1까지 제한을 해서 학습 안정성은 확보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최대 그 시퀀스 길이에 따라서 동일한 위치의 의미가 변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장의 최대 길이가 7일 때랑 10일 때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두 번째 위치한 얘가 뭐 원래는 0.14였는데 뭐 최대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도 달라져서 같은 의미를 갖는 두 문장이어도 그런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서 이 모델이 이해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일관성이 결여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안은 이제 이진수를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 아까는 이제 너무 컸다면 이제는 각 위치 인덱스를 이제 이진수 벡터로 변환을 해서 임베딩 차원에 대응시키는 방식입니다. 뭐 이 방식은 그런 이의 그 차원 제곱 이하의 그 모든 위치를 유니크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스칼렛 값이 아니라 그런 벡터 형태로 정보를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전 방식보다는 더 정교합니다. 근데 여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리 개념의 모순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진수 체계에서는 0에서 1로 갈 때 그런 그 거리가 1이지만 이진수에서는 0, 1에서 1, 0으로 갈 때의 거리가 루트 2가 됩니다. 또한 그 0, 0에서 1, 0으로 가는 거리는 다시 1이 돼서 이런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벡터 공간상에서 거리는 이제 다시 더 멀어지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측정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코딩 방식은 그런 위치 간의 상대적 차이를 즉 뭐 첫 번째랑 세 번째의 거리와 뭐 두 번째랑 네 번째의 거리 얘네들끼리는 다 동일한 토큰 순서의 차이는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적절히 문맥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장 그 이상적인 포지셔널 인코딩의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로 도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일단 각 위치는 이제 고유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위치가 어떤 값을 갖는지가 유니크한 값을 가지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위치 간의 상대적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일관되게 계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시퀀스 데이터의 그 특성을 반영을 하려면 그런 연속적인 값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 삼각함수 그 사인과 코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삼각함수들을 조합을 하면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위치 간의 선형적 관계를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코딩 벡터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제안된 이런 그 실제 수식을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수식인데 각 그 위치 그 포스가 이제 각 그 토큰의 위치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포스에다가 임베딩 차원의 인덱스 i를 기준으로 짝수 인덱스에는 이제 사인 함수, 홀수 인덱스에는 코사인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 내부의 분모가 이렇게 분모가 이런 만의 d차원분의 2i 제곱으로 설정을 되어 있어서 그런 인덱스 i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의 주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길어지게 돼서 앞쪽 차원에서는 그런 세밀한 위치 차이를 파악을 하고
이 뒤쪽 차원에서는 문장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거시적인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시각화한 자료를 보면 이제 y축이 그런 포지션이고 x축이 이제 깊이 그 뎁스인데 그러니까 인베딩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 왼쪽에서 즉 낮은 차원에서는 이런 물결 무늬가 매우 촘촘하게 일어나죠. 뎁스가 짧을 땐. 그래서 이제 미세한 위치 변화가 잘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늬가 점점 완만해져서 이런 값들이 점점 더 조금 더 비슷해져 가지고 그 좀 더 세밀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다중 그 주기 구조 덕분에 모델이 가깝고 그 먼 상대적인 거리를 매우 정교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그런 만약 여기서 이제 40번째만 뽑아서 포지셔널 인코딩만 뽑아서 가져온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에 입력되는 벡터는 이런 단어 고유의 의미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워드 인베딩이랑 그리고 고유 그 위치의 인베딩을 담은 포지션 벡터의 합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동일한 단어들의 그런 구성이라고 할지라도 문장 내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최종 벡터 값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학습 가능한 인베딩, 즉 그러니까 포지셔널 인베딩도 학습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굳이 이제 이런 삼각함수 기반의 인코딩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제 네 가지 장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모든 위치에 대해서 겹치지 않고 고유하고 이제 결정적인 값을 제공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 시에는 보지 못한 그런 더 긴 시퀀스가 입력이 돼도 삼각함수의 주기를 주기를 늘림으로써 대응이 유동적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그런 위치 간의 거리 추정이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특정 오프셋 델타만큼 떨어진 위치의 인코딩 벡터가 원래의 벡터의 그런 선형 변환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매우 강력한 그런 수학적 그런 편리성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는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세 가지 뭐였죠?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포지셔널 인코딩이랑 하나가 셀프 어텐션이었나? 아무튼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트랜스포머에서 두 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기계 번역 테스트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면, 입력 문장의 I'm a student를 이제 인코더가 처리를 하면 디코더는 이를 바탕으로 이제 프랑스어 문장 아래 같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래의 문장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이 과정에서 이런 그 원문인 영어 문장의 문법 구조랑 그런 단어 간의 의미 연결고리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단순히 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디코더가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전체 구조인데, 이제 왼쪽에 인코더 먼저 보시면 이제 크게 멀티 헤드 어텐션 블록이랑 그 피드 포워드 블록으로 나누어져서 각 블록 뒤에는 그 애드랑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그 레지듀얼 커넥션이랑 정교화 계층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그냥 단순히 한 번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랑 똑같은 구조들을 여러 번, 그 층을 여러 개 쌓아서 같이 그 층이 깊어질수록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그런 관계를 파악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코더 역할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걸 압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 시퀀스 내의 그런 각 토큰들이 서로 그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를 이제 고차원의 벡터 공간으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생성된 그 인코더의 최종 출력이 디코더가 단어를 생성할 때 그 참고를 하는 중요한 그런 문맥이 됩니다. 이제 데이터가 인코더를 그 통과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압축을 해보면 이런 I'm a student라는 그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인풋이 대응하는 그 워드 임베딩으로 바뀌게 되고 저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지셔널 임베딩 그 위치 정보를 그냥 합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블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네요. 네, 입력한 단어들이 이제 인풋 임베딩 벡터, 즉 이런 인풋 임베딩 벡터들은 각 단어들에 대해서 약간 사전처럼 미리 저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해놓은 거를 뭐 i는 뭐 첫 번째는 0.1, 마이너스 0.4, 0.3, 0.5 이렇게 되듯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워드 임베딩이 이미 다 대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치화된 벡터로 변환을 하고 이 단계에서 그런 벡터가 단어의 그 고유 의미만을 담고 아직까지는 이제 문장 내에서의 얘네들의 순서나 그런 관계는 아예 고려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워드 임베딩 벡터가 준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가 더해지게 되고 각 단어의 순서에 해당하는 그런 고유한 그 사인, 코사인 파형 벡터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엘리멘트 와이즈로 이렇게 더해지게 됩니다. 이제 인코더에서 첫 번째 주요 모듈인 멀티헤드 어텐션은 그런 그 트랜스포머의 한 번의 어텐션을 수행하는 것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여러 번으로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헤드라고 불리는 그런 연산 단위들이 같은 입력 시퀀스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들을 하나로 컨캐티네이트를 해서 그런 문맥 정보를 더 풍부하게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런 각 헤드별로 할당된 그런 WQ, WK, WS, WV 가중치 행렬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 모델은 그 문장의 문법적 관계랑 의미적 유사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각 헤드가 어떻게 그런 독립적인 파라미터를 갖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가중치 행렬들이 0번 헤드부터 설정된 그 헤드의 개수만큼 고유한 가중치 세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 그 첫 번째 헤드부터 뭐 8개라고 하면 8번째 그 행렬까지 그런 독립적으로 어텐션을 수행을 해서 결과물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된 정보들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인데요. 트랜스포머 전체 모델 차원인 그 D 차원은 그런 개별 헤드의 차원과 헤드 수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개별 헤드에서 나온 결과값들을 하나로 이어붙여서 그런 콘케이트네이트 된 매트릭스를 형성한 뒤에 여기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최종 가중치 행렬인 W5를 곱해서 이 연산을 통해서 여러 관점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다시 이제 하나의 통합된 벡터 공간으로 투영을 시켜서 최종 출력인 멀티헤드 어텐션 매트릭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 어텐션 연산 이후에는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중요한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이는 레이어의 그 입력값을
출력값에 직접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더해진 그 벡터 값들을 어텐션을 거치기 전에 미리 먼저 보내고 이 값이 어텐션을 거친 값이랑 더해주게 돼서 뭔가 학습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지듀얼 커넥션은 모델이 처음부터 그 모든 함수를 학습하는 방식 대신에 그런 입력값과 출력값의 차이만을 학습을 하게 유도를 해서 학습의 난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이고요. 이런 레지듀얼 커넥션은 앞으로도 이제 여러 모델들을 볼 텐데 많은 모델들에서 이런 학습의 안정성을 위해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된 저런 왼쪽에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보시면 그 전차 연결을 사용을 했을 때 손실 함수의 로스 펑션의 그런 지형이 더 매끄러워져서 최적의 해를 찾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행렬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그림처럼 멀티헤드 어텐션의 입력 행렬과 그 결과로 도출된 아웃풋 행렬을 요소별로 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새롭게 어텐션을 거쳐서 새롭게 알아낸 문맥 정보에다가 원래 그 단어들이 갖고 있던 그런 고유한 특징 정보를 유지한 채로 다음 단계로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쓰이는 이유가 그 층이 점점 이제 표현력을 높이려면 레이어를 많이 쌓게 될 수밖에 없는데 층이 깊어지면 그런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를 계속 읽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 정보를 계속 더해주니까 그런 자기 정보도 계속 가져가면서 어텐션으로 학습한 정보도 추가가 되면서 두 가지 장점을 유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층이 깊어져도 모델이 초기 입력된 정보를 잃지 않게끔 만드는 안정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 이후에는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데요. 이는 그 모델의 수렴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트릭입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샘플의 그런 행별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정교화를 합니다. 정교화는 이제 0에서 1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매 레이어마다 이제 얘네들의 전체 분포가 다르면 뭐 1로 학습했다가 쫄로 학습했다가인데 걔네들 다 이제 동일한 그 0에서 1의 값으로 정교화를 해줌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더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통과하는 그런 데이터 분포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게 이제 대규모 모델에서 매우 안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델에서는 대부분은 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통과한 데이터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진입을 하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그런 선형 변환 사이에 렐루 같은 그런 활성화 함수를 모델의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비선형성을 부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선형 변환 플러스 활성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런 어텐션이 단어 간의 그런 관계들을 보는 그 레이어라고 하면 이 피드포워드 층은 각 단어 벡터 차원의 그 벡터 차원의 표현력을 좀 더 강화를 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똑같이 그 레지듀얼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코더 과정을 한 번 거치는 게 아니라 인코더로 나온 과정을 또 인코더 태우고 이렇게 여러 회를 반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 레이어를 이제 블록이라고 부르고 이런 인코더 블록들을 여러 번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층에서는 그런 단어 간의 그 직접적인 물리 관계를 파악을 하고 좀 더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문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고차원적인 문맥 정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코더가 입력 문장의 그런 정보를 완벽하게 압축을 해서 디코더한테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냈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디코더가 어떻게 다음 문장을 생성을 하는지를 디코더
모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측이 이제 디코더인데요. 대부분은 인코더랑 비슷해 보이는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만나는 어텐션이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디코더는 그런 단어를 순차적으로 생성을 해야 돼서 실제로는 생성을 할 때는 저희가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를 모르는 상태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정보를 미리 보지 못하게 다 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코더에서 넘어온 정보를, 그러니까 인코더는 이미 그 문장을 다 알고 있는 상태고 디코더는 그거를 뭔지 맞춰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단어를 보면 그럼 답지를 보고 문장을 만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마스킹을 해서 모르는 상태로 이전 정보들만 가지고 어텐션 개선을 하는 게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코더가 이 구조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코더가 그 입력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을 했다고 하면 디코더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타겟 문장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코더의 핵심 역할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런 타겟 시퀀스를 하나씩 생성을 해 나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인코더가 그 마지막에 추출한 그런 입력 시퀀스의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코더랑 디코더, 그러니까 인코더가 이제 디코더한테 쓰임받기 위해서 추출한 저 결과를 이제 디코더가 활용을 하는 과정이 저기 가운데 있는 그런 멀티헤드 어텐션 블록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의 생성 방식은 그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이제 자기 회귀적인데 이거를 그림이 제대로 설명하는 그림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디코더가 처음부터 그 단어를 생성을 해 나간다고 하면 가장 처음에는 저런 SOS 토큰, 그러니까 스타트 오브 시퀀스, 저 토큰이 입력이 되면 그 단어로 첫 단어인 뭐 제를 추출을 하고 제를 생성을 해내고, 그 다음에는 저런 SO 이전 토큰들을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추출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성된 애를 또 다시 이전 토큰들 전부 다 합쳐서 새로운 걸 생성을 하게 되고, 이전 토큰들을 계속 그 자기가 생성한 것도 다시 가져와서 활용을 해서 다시 생성을 하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그 모델이 문장 끝을 나타내는 저 엔드 오브 시퀀스 토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순차적인 특성은 그런 추론 단계에서는 이제 불가피하지만 학습 단계에서까지 저렇게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음 이전 거를. 그래서 이를 효율화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론 시에는 단어를 하나씩 생성을 하지만 학습 시에는 저희가 정답 문장 전체를 알고 있죠. 인퍼런스는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장이 그 프랑스어로, 어떤 영어 문장이 프랑스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처음에 인퍼런스를 하는 거면 이렇게 오토리그레시브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학습 시에는 이미 영어 문장과 프랑스어 문장 얘네들의 쌍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영어 문장을 이렇게 프랑스어 문장으로 생성해내게끔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씩 기다리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학습 시에는 정답 문장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디코더의 입력으로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앞서 말한 그런 뭐 SOS부터 뭐 이투이디언트를 이제 동시에 입력을 해서 모델이 다음 단어들을 이제 한 번에 예측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델이 그런 정답 문장을 아예 그냥 통째로 보게 되면 현재 그 예측해야 할 단어 뒤에 오는 미래 정보를 다 그 반영을 해서 그 생성을 하게 되니까 약간 커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마스킹 작업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할 때는 오직 그 과거 단어들만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다 생성되지 않은 미래의 단어들에는 그 마스킹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킹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어텐션 스코어 행렬에 그 우상각 행렬, 우상단 삼각 영역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채워서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후에 항상 가중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서 아예 걔네들은 어텐션 그 스코어가 전부 다 0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아예 안 보는 거랑 마찬가지의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 과정을 거치면 저 우상단 그 삼각 영역이 아예 검게 가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전체 문장을 입력받더라도 수학적으로는 이제 그 현재 시점 이전의 정보들만 참조를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그 층을 지나면 이제 두 번째 어텐션 층은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인데요. 여기는 보통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거든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셀프가 안 붙어 있죠. 아래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 있는데 여기는 셀프가 안 붙어 있는 이유가 셀프 어텐션은 자기 같은 한 문장에서 쿼리랑 키랑 밸류 벡터를 전부 다 추출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키랑 밸류 벡터는 아까 인코더로 추출된 그 벡터에서 가져오고 여기는 쿼리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화살표가 여기서 두 개가 오고 여기서 한 개가 오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궁금한 거는 현재 토큰 다음에 어떤 토큰이 오는지가 궁금하니까 현재 토큰을 기준으로 다음 토큰이 뭐가 올지를 여기에 물어보고 그 답을 얘가 알려주는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번역할 단어랑 그런 원문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매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 블록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인코더 블록이 여러 번 반복해서 쌓아 올렸듯이 디코더 블록도 여러 개를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한 번의 블록 통과마다 그 인코더 정보랑 디코더의 그런 생성 정보를 결합을 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속 갱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층이 깊어질수록 그런 언어의 문법 구조나 그런 원문의 의미를 더욱 정교하게 더 표현력 있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가장 마지막 최종 레이어를 통과한 벡터는 그런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마지막에 쪽이만 확률을 추출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가 있죠. 이제 그런 개별적으로 살펴본 인코더랑 디코더가 어떻게 결합이 돼서 그런 트랜스포머라는 전체의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다시 정의해 보자면 그런 RNN의 그 순차적인 구조를 완전히 탈피를 하고 오직 그런 어텐션 메커니즘만으로 그런 시퀀스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쓰였죠. 저희가 처음에 설명한 세 가지로는 그런 그 다 프로덕트를 하는 소프트맥스 안에 다 프로덕트를 스케일드를 해주는 게 있었고 셀프 어텐션,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그 위치 관계를 더해주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인코더가 정보를 압축하고 디코더는 그 정보를 참조를 해서 타겟 문장을 계속해서 생성하는 그런 전체적인 루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 아래에 I'm a student라는 입력이 들어오면 임베딩이랑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쳐서 인코더층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게 이제 여기 하나가 들어오면 얘가 생성이 되고 이게 다시 들어가서 생성되고 들어가서 생성되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전 것도 다 참고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현대 인공지능이 그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을 하는 그런 표준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전체 입출력 흐름을 정리를 해보자면 왼쪽에는 원문인 I'm a student가 입력이 돼서 문맥이 이제 압축된 벡터 집합을 위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디코더는 학습 시에는 그 정답인 전체 그 이거 프랑스어 이 입력을 받아서 인코더의 정보를 참조하고 한 칸씩 그 뒤로 밀린 결과물인 이거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스킹이 일어나야겠고요. 네. 그래서 이 거대한 아키텍처가 현대 그런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퀀스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네. 다들 이렇게 끝났죠?